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마음 설계의 힘입니다. 저자는 임철웅, 출판사는 트로이 목마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임철웅, 국내 유일의 심리 대화 전문가이자 공학 박사이다. 공학적인 관점에서 인간관계를 풀어내고 심리를 분석하는 연구를 하고 일반인에게 쉽게 풀어서 전달하는 교육을 하고 있다. 2012년부터 팟캐스트와 유튜브를 통해서 1000건 이상의 상담을 진행해왔으며 현재는 LBC 아카데미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참 알기도 어렵고 자기 마음인데도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힘든 마음을 위로하고 공감을 하는 콘텐츠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접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편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이 든 적은 없나요? 공감이나 위로를 받으니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긴 한데 대체 내 삶은 뭐가 달라진 걸까? 위로와 공감으로는 잠깐 마음은 편해질지언정 결국 달라지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심지어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로 편안함을 느끼는 것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중독이나 의존으로 이어집니다. 현실이 괴로울 때 그것을 잊게 해주는 것이 있다면 계속 그것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현실을 바꾸고 싶다는 마음에 위로와 공감을 받는데 결국 그런 것들로 인해 현실은 더 힘든 쪽으로 움직여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자신의 마음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잘 아시나요?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마음, 참 알기 어렵죠. 알겠다가도 모르겠다는 것이 사람 마음이잖아요. 그러면 마음의 소리를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음은 바로 감정을 통해 드러나는 현재 상태 혹은 걱정되는 것 등을 말합니다. 그래서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 마음을 이해하는 첫걸음입니다. 감정이 존재하는 이유는 인간이 완벽하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인간에게 무한한 능력이 있다면 감정은 필요 없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부족한 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좋고 싫은 감정은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감정이 없다면 모든 정보와 경험을 다 기억하고 다 떠올려서 비교한 뒤에 의사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정보를 찾고 계산하는 능력이 아주 빠르고 무한하다면 감정이 없어도 순간적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렇지 못하죠. 생존을 위해서는 빠른 판단이 필수인데 말입니다. 이러한 뇌의 한계에도 우리는 거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순간적으로 무언가를 판단해야 했습니다. 모든 데이터를 샅샅이 훑어보다 도태되는 것보다 정확도가 좀 떨어져도 당장 빨리 어떤 결론을 내려서 살아남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감정이었습니다. 무섭다, 불안하다, 기쁘다, 슬프다, 화난다 등의 감정은 생존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우리를 인도합니다. 위협적인 것은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느껴서 피하도록 만들고 해야 되는 것은 그것을 이뤘을 때 기쁨이란 감정으로 보상을 줍니다. 반사적인 반응 위주로 살아가는 사람은 삶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목적 없이 외부 상황이나 다른 사람에 의해서 즉각적인 반응만을 하고 살다 보니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누군가 자신을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전전긍긍하지만 정작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눈앞의 것에만 기뻐하고 분노하며 자신의 삶이 뜻대로 흘러가지 않음을 한탄합니다. 반면 복합적인 사고를 할 줄 아는 사람은 예측 위주로 반응합니다.
현재 행동이 지금 당장의 기분이 아니라 앞으로의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합니다.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자신의 선택이 어떤 미래를 가져다 줄지 예측하고 조금이라도 더 합리적인 행동을 하죠. 이를 통해 목표에 가까워집니다. 감정을 아예 알아채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순간순간 살아가는 것은 반사적인 인생일 뿐입니다. 복잡할 뿐 무생물도 할 수 있는 삶입니다. 자기 감정을 알고 감정에 솔직한 것은 자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짜 자기 감정을 알고 그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죠. 예측은 그러한 감정을 다스리고 때에 따라서는 감정에 반환한 일도 해야 합니다. 감정이란 자극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수준 높은 반응을 위해서는 오히려 감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진짜 센 힘을 만들려면 완전히 힘이 빠지고 근육이 찢어지는 고통을 계속해서 경험해야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한 번도 힘을 완전히 빼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한계를 극복하지 못합니다. 순간순간 힘을 쓰는 것은 단지 노동을 하고 있는 것이지 진짜 강해지기 위한 운동은 되지 못합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간의 감정에만 충실하면 감정 노동을 하고 있을 뿐이지 감정을 다스리기는커녕 진짜 감정조차 알 수 없게 됩니다.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않고 당장 반응하는 것이 더 강한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무생물적인 반응이고 목적을 잃은 삶으로 가게 됩니다. 감정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면 이제 다음의 질문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 감정은 나에게 무슨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걸까? 이 감정은 왜 이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일까? 이 감정은 나중에 어떤 모습으로 나에게 영향을 주게 될까? 우리가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어느 쪽이건 요동을 치는 그 순간, 우리의 지능은 순간적으로 떨어집니다. 즉, 내가 몹시 우울한 상태라면 그 순간 나의 지능은 제대로 작동을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울함을 이겨내는 데 가장 필요한 능력은 역설적이게도 바로 이성, 즉 논리력입니다. 그런데 우울해지면 지능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원래의 논리력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울한 순간의 감정을 우울하지 않게 되었을 때 분석해야 합니다. 우울한 자신과 논리적인 자신을 분리해서 보면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울할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메시지들을 이성을 통해 확인하고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나면 우울한 순간이 다시 찾아왔을 때 마음속 메시지들에 저항할 수 있습니다. 서서히 우울한 상태에서도 이성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고 점점 더 평온한 상태가 일상이 됩니다. 우울함이 우울증으로 발전하는 이유 중 하나는 우울한 순간이 반복될 때 그 우울한 순간에 스스로 남긴 메시지에 익숙해지고 수긍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울한 순간의 목소리가 논리적이지 않음에도 그것을 평소에도 의심하지 않고 그냥 원래 그런 것처럼 여겨버리면 그 우울함은 일상으로 침투합니다. 우울함이 일상이 되면 우울증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지속되지 않으면 언제든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기들은 분노가 없을까? 답부터 말씀드리면 예상하셨겠지만 아니오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처음에는 불쾌하다거나 편하다는 느낌만이 있습니다. 그를 통해 편하고 좋은 느낌을 더 얻으려는 목표가 생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감정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가장 먼저 배우는 감정이 바로 분노입니다. 아기들에게는 생존과 직결된 위협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느끼죠. 우린 보통 배고픈 것으로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으로 생존을 위협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기들에게는 생존은 인생의 첫 목표입니다. 그리고 유일한 목표입니다. 그러니 배가 고프면 당연히 분노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더 해보겠습니다. 목표를 없애면 분노도 없앨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저 질문에 대한 대답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나쁜 소식은 그런데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인들은 욕심을 버리고 희노애락에서 벗어나 진리를 추구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삶의 수많은 목표가 기쁨과 분노를 만들어내니 벗어나라는 것이죠. 기쁨은 언제든 분노가 될 수 있고 결국 끝이 있으니 괴로움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해지려면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감정의 원인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알아야 벗어날 수도 있죠. 자신과 타인을 통해서 인간을 이해하려면 얼마나 많은 고민과 경험이 필요할까요? 욕심을 버리고 싶다면 일단 자기 감정부터 배워야 합니다. 자기 감정을 이해하고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애쓰며 부대껴야 합니다. 평범한 우리들의 삶에서 욕심은 목표를 향해 가는 비행기입니다. 그리고 기쁨과 함께 분노가 그것의 엔진입니다. 제대로 다루면 빠르게 원하는 바를 얻는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대상을 잘못 판단하면 방향을 잃고 끌려다니며 살게 됩니다. 과하면 엔진이 타버려서 추락하게 됩니다. 극단적으로 인간관계도 망가지고 삶 자체도 재기불능이 되고 맙니다. 그렇다고 분노를 없애버리려고 하면 목표를 잃고 멈추거나 그냥 둥둥 떠다닐 뿐입니다. 분노를 합리적으로 보고 분석하여 방향을 잡으려면 일단 분노에 붙어있는 미움을 떼어내고 바라봐야 합니다. 그것이 분노를 다스리는 첫 번째 준비입니다. 앞서 아기들이 분노한다는 사실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노와 미움을 구분하지 못해서 느끼는 것입니다. 아기는 분노한다고 상대를 미워하진 않습니다. 목표가 이루어지면 분노는 보통 사그라집니다. 물론 항상 분노를 유발하는 상대라면 결국 미워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밉다고 그 상대에게 분노하는 것은 원인과 결과가 바뀐 것입니다. 그냥 불필요한 에너지를 써서 스스로 더 부정적인 방향으로 빠져드는 것입니다. 미운 상대라 할지라도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면 언제든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생존해왔습니다. 집단으로 사냥을 하며 공통의 목표가 생기면 미운 사람과도 협업을 했습니다. 살아남는 데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방향을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미운 사람을 보면 분노가 생기기도 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그것은 상대가 미워져서 파괴하고 싶다는 목표가 생긴 경우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그 목표가 좌절되고 분노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과한 목표죠. 무단 횡단을 했는데 무기징역을 받은 것은 너무 과한 처벌입니다. 물론 그 상대를 용서하기 힘든 경험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상대가 가진 인간으로서의 한계와 입장을 이해하고 우리의 삶이 좀 더 나아진다면 좀 더 좋은 방향이 될 것입니다. 어른의 분노는 참 다양한 모습을 가집니다. 외부로 표출되며 폭발하기도 하고
조용하게 수동적이지만 공격적인 모습을 취하기도 합니다. 내면에서 자신만 괴롭히기도 합니다. 분노의 대상도 다양합니다. 자신의 현재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자신도 문제가 있다거나 분노할 대상은 따로 있다는 등 실제 원인을 감추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마음은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현실의 이유를 부인하고 우리를 보호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속입니다. 그 과정에서 분노는 더 복잡한 형태를 띠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분노와 미움을 완전히 분리해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분노를 이해하고 다루기 위해서는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곧 가능하다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분노를 다루기 위해서는 3가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첫 번째는 분노가 발생한 원인으로서 자신의 원래 목표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목표가 없었음을 깨닫기도 합니다. 미움이나 귀찮음 등으로 먼저 분노가 생기고 마음이 그것을 합리화해주기 위해서 원래 무언가 목표가 있었던 것처럼 위장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분노의 합리화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분노는 사그라듭니다. 두 번째는 분노의 목표에 맞는 대상을 찾는 일입니다. 분노도 목표를 이루도록 돕는 감정입니다. 그런데 방향을 잘못 잡으면 목표와는 더 멀어지고 쉽게 분노만 하는 사람이 됩니다. 분노가 타당한지 생각해보고 방향을 확실히 잡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대안을 생각해 보는 일입니다. 목표와 방해 대상을 제대로 확인했으면 이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 방해 대상을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측이 가능한 존재니까요. 이는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고 전략적으로 행동하도록 만드는 열쇠입니다. 우리는 초원에서 홀로 생사의 기로에 놓인 처지가 아닙니다. 미리 대비할 수 있고 그러면 언제든 대안이 존재합니다. 이런 것들을 떠올리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분노는 사라집니다. 분노의 감정이 떠올라도 폭발하지 않고 전략적으로 행동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행동이 필요한지 예측하고 대안을 떠올려 보세요. 운전할 때 끼어든 사람에 대한 분노는 어떤가요? 제 시간에 도착하려는 목표. 그것은 결국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분노가 불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잘난 척하는 친구에게 분노가 생기기도 하죠. 그때 목표는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잘 나가야 하는 것? 그 친구보다 더 뛰어나야 한다는 것? 목표를 제대로 정해보면 분노가 아니라 단순한 시기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분노의 2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중독과 전염입니다. 분노에 중독되면 점점 분노가 더 빨리 일어나는 뇌로 변합니다. 이는 실험으로도 증명되었는데 정상의 뇌는 자극을 받고 분노가 일기까지 보통 0.5초가 걸리는 반면 분노에 중독된 뇌는 0.1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스리기가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작은 스트레스 자극에도 분노의 호르몬인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을 분비하게 됩니다. 분노를 다스리지 않으면 점점 더 다스리기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분노에 중독된 뇌는 기억을 담당하는 축두엽 뇌세포 손상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치매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감정에 대해서 강의를 하다 보면 감정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그룹을 만나게 됩니다. 그 그룹은 바로 자기 감정과 관련된 일기를 꾸준히 써온 여성들입니다. 매일 감정을 들여다보고 적으면서 눈과 귀와 손을 사용해 확인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어리다 해도 자기 감정에 대해서 잘 알고
스스로 무엇이 필요한지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감정일기를 쓰는 방법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다음에 순서를 따라 해보세요. 1. 그날 있었던 일. 간략하게 요약해서 써도 됩니다. 나중에 떠올릴 수 있으면 됩니다. 2. 당시에 느낀 감정. 그때로 돌아가 어떤 감정이 떠올랐는지 가능하면 자세히 써봅니다. 3. 느꼈어야 될 감정. 했어야 할 말이나 바로 잡아야 할 감정 등을 써봅니다. 삶의 균형이 깨졌을 때 현실에서 도망가고 싶고 허황된 미래를 꿈꾸게 됩니다. 현실과 이상의 차이가 더 벌어질수록 현실이 더 불행하고 잘못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계속 누군가를 시기하고 공격적인 마음으로 변해가거나 우울하고 자신을 학대하는 마음으로 변해갑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했을 때도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미래를 꿈꿉니다. 그렇게 계속 불만족을 경험하면 결국 좌절 상태로 빠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길이 틀린 것이 아니라 균형이 무너졌을 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현재를 부정해버리는 순간 현재는 항상 부정할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현재라는 땅을 밟고 내일을 향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상담해 줄 수도 있습니다. 후회가 더 적은 선택을 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길에 도전하려면 균형을 먼저 생각해야 하죠. 가지 않은 길이 좋아 보여도 막상 그 길을 갔을 때 기대만큼 좋으리란 보장은 없습니다. 누가 말해준다 한들 그것은 그 사람의 관점이죠. 나의 경험이나 생각과는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여행을 다니면서 행복하고 다른 누군가는 집에서 잠을 자면서 행복합니다. 이는 두 개의 시소의 균형이 어떻게 맞춰져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중요한 것은 목표가 무엇인가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의 결과를 목표로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행동, 그 자체를 목표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에 따라 얻을 수 있는 두 가지 감정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공감이고 다른 하나는 자부심입니다. 성공감은 어떤 일의 결과를 기대와 비교해 볼 때 생깁니다.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면 성공감이 들고 반대로 그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실패감이 듭니다. 자부심은 자신의 행동이 기대에 미쳤을 때 생깁니다. 행동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수치심이 들죠. 이 성공감과 자부심은 인생의 기쁨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 다이어트를 한다고 했을 때 정해둔 운동량을 채웠는데도 실제 체중은 어제와 별로 차이가 없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보죠. 어떤 감정이 들까요? 실제 체중이 별 차이가 없으니 실패감이 들겠죠? 하지만 그날 정해진 운동을 했다면 귀찮음을 이기고 정한 대로 행동했으니 자부심이 들 겁니다. 이때 자부심이 중요한 사람은 기쁠 것입니다. 성공감이 중요하면 분노가 생깁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자부심을 중요하게 여겨야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부심은 세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 인생의 기쁨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본 예시처럼 자부심의 목표를 둔 사람은 인생에서 기쁨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전은 선택할 수 있지만 그 결과는 선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더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자부심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계속 행동하고 발전하게 됩니다. 실패한다고 해서 쉽게 좌절하지 않습니다. 노력 자체에서 이미 기쁨을 얻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임을 하는 상황을 예로 들어보죠. 자부심이 강한 사람은 과하게 낮은 난이도의 게임을 즐기지 않습니다. 대개 보통 이상의 수준을 즐기죠. 왜냐하면 단순히 빨리 클리어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더 좋은 실력을 갖추게 됩니다. 셋째, 방향을 잃고 허무함에 빠지지 않습니다. 자부심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성공을 이뤄도 목표를 잃게 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고 행동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성공감이 중요한 사람은 한번 기쁨을 얻고 나면 새로운 무언가를 또 찾아야 하죠. 등산을 예로 들어볼까요? 성공감만을 위해서 살면 주변의 풍경보다 어떻게든 빨리 정상에 오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상에 도착하는 순간에 기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려올 때는 어떤가요? 그냥 목적을 이루고 돌아가는 길일 뿐입니다. 하지만 자부심이 중요한 사람들은 오르기로 결정하고 그것을 해내고 있는 자신에게 자부심을 느끼죠. 매 순간이 기쁩니다. 주변의 풍경도 눈에 들어오겠죠. 내려가는 길도 즐겁습니다. 마음은 내 것인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 고통을 받고 있나요? 지금 우리는 마음의 주인이 되고자 합니다. 함께 마음을 이해하고 적어보며 자신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삶의 방향을 찾고 원하는 대로 걸어갈 차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것의 가장 기본이 되는 자존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존감은 두 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진 집과 같습니다. 한 개의 기둥은 자신이 뛰어난 사람이라는 생각이고 다른 하나의 기둥은 자신이 올바른 사람이라는 생각입니다. 두 기둥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자존감이라는 집은 무너져 버립니다. 기둥 하나만 과하고 높다면 그 위에 지붕을 올릴 수 없죠. 마음은 병들고 맙니다. 높은 이상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을 하거나 남들이 필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면 자존감의 한 기둥이 완성됩니다. 그런데 바라는 능력만큼 갖추지 못했다면 어떨까요? 옳은 일이라고 해도 하면 할수록 괴로울 것입니다. 자신이 좋은 사람이라고는 생각하겠지만 자존감은 낮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비난하고 나아가 세상을 원망하게 됩니다. 행복할 수 없죠. 뛰어남의 기둥이 받쳐주질 못해서 자존감이라는 집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옳다고 여기면서 옳다고 여기지 않는 것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고자 하는 일을 열심히 해서 그 능력치를 높이는 것입니다. 소설 봉이 김선달에서 보면 강물이 원래 자기 것인 양 속이고 강물을 떠가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받으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서 팝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위한 책에서는 한 가지 설정이 더 추가됩니다. 속인 대상이 원래 악독한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그 책을 읽는 아이들은 사기가 나쁘다는 것보다는 재치로 악독한 인물을 골탕 먹인다는 것에 쾌감을 느낍니다. 김선달과 독자들이 생각하는 올바른 일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기꾼들은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고 합니다. 내가 아니면 피해자의 돈은 다른 사기꾼에게 갈 것이다. 그러니 내가 먼저 사기를 쳐서 의미 있게 쓰겠다. 즉, 객관적으로 보아 옳지 못한 행동을 하면서도 자기 행동을 합리화합니다. 보통 합리화는 나쁜 짓이라고들 생각하지만 마음이 행하는 것에는 우리를 보호하려는 것들이 많습니다. 여우가 손에 닿지 않는 높은 곳에 포도가 씌어서 맛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 버리는 것은 여우 자신의 마음을 보호해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합리화는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능력은 떨어지지만 남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줄 때 과연 자존감이 낮기만 할까요? 예를 들어 3살 배기 아이가 부모에게 갓 배운 무언가를 가르쳐준다고 해봅시다. 그 경험으로 아이의 자존감은 낮아질까요? 아닙니다.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칭찬과 자신의 행동이
자기 능력에 대한 만족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칭찬이라는 요소도 있지만 자기 능력을 비교하는 대상이 전문가나 잘난 타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사기꾼들보다 올바르고 높은 이상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3살배기 아이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다만 생각하는 방법을 몰라서 자존감이 낮다고 생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생각하는 방법만 바꾸면 순간적으로 자존감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가장 기본적인 자존감을 생각해 보면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만 하면서 능력도 뛰어나야 합니다. 하지만 보통 자신의 행동이 올바른 것인지 잘 알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도덕책을 살펴봐야 할까요? 아니겠죠? 올바른 것은 자신에게 좋고 나쁨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그래서 선한 것과는 다릅니다. 물론 선한 행동은 대부분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고 나아가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에게 좋은 것은 선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만약 손해까지 보면서 남의 부탁을 들어주는 것은 선하다고 평가받을지는 몰라도 올바른 일은 아닙니다. 나에게 좋은 것이라야 그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떤 행동이 나에게 좋은 것인지 아닌지도 구분이 잘 안 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목표나 목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프로게이머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 게임을 오래 하는 것이 자신에게 좋은 것이고 올바른 일입니다. 하지만 목표가 없다면 올바른 일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이어트가 목표라면 고칼로리의 음식을 먹는 것은 그 목표를 이루려는 자신에게 올바른 일이 아닙니다. 결국 올바른 마음은 목표를 향해 가는 자신에게 좋은 것을 할 때 생겨납니다. 자신에게 좋은 일을 찾고 그것을 계속해 나갈 때 삶은 행복해집니다. 자신을 비교 대상으로 삼으세요. 이 책을 읽으며 매일 미션을 수행하는 자신을 비교 대상으로 삼으세요. 목표를 가지고 자신에게 좋은 일을 구분해내고 나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면 자존감은 높아질 것입니다. 건강한 조직이란 어떤 것일까요? 반대하는 구성원을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조직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른 의견을 수렴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들도 조직을 위해서 일하고 있음을 알고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서로 충분히 듣고 이해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방향을 수정하거나 목표를 낮출 수도 있겠죠.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하는 마음까지 다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도 자신을 위하고 보호하려는 것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다고 적으로 대하거나 무시하면 결코 설득할 수 없습니다. 그 마음들은 각자의 이유를 가진 여러분의 조직원입니다. 그들을 그렇게 이해하는 순간 설득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들에게 처음부터 방향을 제시하면서 설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서 말한 대로 일단 그 마음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들의 이유를 들어야겠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목표를 공유하고 그 결과를 보여줘야 합니다. 결과를 최대한 선명하게 그려주고 그로 인해 얻는 혜택을 보여줘야죠. 내 마음속 사보타지 찾기. 실은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사보타지와 같은 그런 마음이 여러분 내면에 오랜 기간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앞서 예시에서 본 것처럼 사보타지는 마음의 주인이 목표와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것에 명분을 줍니다. 합리화를 주는 것입니다. 좌절했거나 스스로 부족함을 느낄 때
마음을 보호해 주었을 것입니다. 목표에서 어긋나는 삶을 계속 살 수밖에 없었다면 사보타지는 심리적 보호막으로 오랜 시간 굳어졌을 것입니다. 사보타지는 마음을 보호하려는 특성 때문에 갑옷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사보타지는 쉽게 찾기도 힘들고 스스로 인정하기는 더욱 힘듭니다. 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타인의 사보타지는 쉽게 찾아도 자신의 것은 그렇지 못합니다. 사보타지를 다루는 첫 번째 단계는 그것을 인식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실은 이것이 가장 힘들면서도 중요한 작업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사보타지를 인식하는 데 꼭 이해해 둬야 될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감정과 욕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서 감정에 대해서 배우고 연습했습니다. 자기 감정을 알아야 어떤 키워드에 대해서 솔직한 감정을 발견하고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대해서 보편적인 이해를 하고 자신을 다른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솔직한 욕구를 이해해야 합니다. 옳거나 착한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자신에게 좋은 것을 찾아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사보타지의 원인에 대해서 이해해 보는 것입니다. 왜 그런 마음이 생겨났을까? 만약 그 마음이 전혀 없었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 그 사보타지가 단지 방해꾼이 아니라 여러분의 편임을 인정하고 그가 가진 불안을 이해해야 합니다. 어떤 마음을 인정하면 여러분은 더는 좋은 사람으로 남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어떤 생각도 추악하지 않습니다. 모든 마음은 단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들을 무시하지 말고 설득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제 괜찮다고, 그동안 지켜줘서 고맙다고 말해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이제 변화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 모든 마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그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현실적인 목표 세우기입니다. 사보타지가 생겨나는 가장 큰 이유는 현실과 이상의 괴리입니다. 그런데 이는 거북이가 토끼를 보며 산에서 빨리 달리지 못한다고 좌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고 욕망과 절충에 현실적인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목표를 높이 잡으라는 말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사보타지로 방향을 잘못 설정한 상황에서는 목표가 높아봐야 제자리에 머물 뿐입니다. 그 다음은 그 목표에 맞는 단계적인 계획을 세워보는 것입니다. 계획은 과도하게 구체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당장 할 일이 무엇인지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일 무엇을 할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원하는 목표가 10년 후의 일로 예상된다면 당장 1년간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의 모습 보여주기입니다. 모든 마음들이 볼 수 있게 원하는 미래를 선명하게, 그리고 그것이 주는 혜택을 경험해 보는 것입니다. 직접 경험하는 것은 아니지만 생생하게 그려봄으로써 직접 경험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억이 후회와 연결되지 않도록 하려면 자부심을 이용해야 합니다. 과거에 최선을 다했고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지금 새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자신을 칭찬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이성의 힘을 이용해야 합니다. 기억의 원리에 따라 자신의 기억이 왜곡되었을 수 있음을 의심하고 다른 가능성을 열어둬야 하죠. 우리는 앞서 이성의 힘을 활용하는 법을 알아봤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날 비난할 목적이었을까? 단지 쑥스러워서 그런 것은 아닐까? 혹시 그냥 추워서 경직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다른 무언가에 집중해서 날 못 보고 지나친 것은 아닐까?
그러면 깨닫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도 하나의 인간이었고 부족했음을, 나약해서 그랬음을, 자신을 바꿀 필요는 애초에 없다는 것 등을 깨닫게 되죠. 그 과정에서 자신의 부족함과 다른 선택도 있었음을 인정하고 자신의 선택이 최선은 아니었을지 몰라도 그럴 수도 있었음을, 항상 현재라는 것은 내 인생의 최선의 결과임을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도 완벽한 성인이 아니었음을 알고 그분들도 나약해서 어른의 모습을 유지하지 못한 순간이 있었음을 깨닫게 되겠죠.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서로에게 영향을 준 상호작용의 시간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기억을 마주하고 그것도 인생의 한 페이지였음을 인정하고 이성의 힘으로 새해 장을 펼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우리의 감정과 마음에 대해서 굉장히 독특한 다른 시각으로 그리고 읽기 쉽게 그렇게 쓰여진 책이었습니다. 제가 발췌 요약해서 맥락이 많이 끊겼습니다. 책을 구해서 한번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마음 설계의 힘입니다. 저자는 임철웅, 출판사는 트로이 목마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임철웅, 국내 유일의 심리 대화 전문가이자 공학 박사이다. 공학적인 관점에서 인간관계를 풀어내고 심리를 분석하는 연구를 하고 일반인에게 쉽게 풀어서 전달하는 교육을 하고 있다. 2012년부터 팟캐스트와 유튜브를 통해서 1000건 이상의 상담을 진행해왔으며 현재는 LBC 아카데미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참 알기도 어렵고 자기 마음인데도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힘든 마음을 위로하고 공감을 하는 콘텐츠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접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편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이 든 적은 없나요? 공감이나 위로를 받으니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긴 한데 대체 내 삶은 뭐가 달라진 걸까? 위로와 공감으로는 잠깐 마음은 편해질지언정 결국 달라지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심지어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로 편안함을 느끼는 것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중독이나 의존으로 이어집니다. 현실이 괴로울 때 그것을 잊게 해주는 것이 있다면 계속 그것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현실을 바꾸고 싶다는 마음에 위로와 공감을 받는데 결국 그런 것들로 인해 현실은 더 힘든 쪽으로 움직여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자신의 마음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잘 아시나요?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마음, 참 알기 어렵죠. 알겠다가도 모르겠다는 것이 사람 마음이잖아요. 그러면 마음의 소리를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음은 바로 감정을 통해 드러나는 현재 상태 혹은 걱정되는 것 등을 말합니다. 그래서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 마음을 이해하는 첫걸음입니다. 감정이 존재하는 이유는 인간이 완벽하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인간에게 무한한 능력이 있다면 감정은 필요 없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부족한 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좋고 싫은 감정은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감정이 없다면 모든 정보와 경험을 다 기억하고
다 떠올려서 비교한 뒤에 의사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정보를 찾고 계산하는 능력이 아주 빠르고 무한하다면 감정이 없어도 순간적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렇지 못하죠. 생존을 위해서는 빠른 판단이 필수인데 말입니다. 이러한 뇌의 한계에도 우리는 거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순간적으로 무언가를 판단해야 했습니다. 모든 데이터를 샅샅이 훑어보다 도태되는 것보다 정확도가 좀 떨어져도 당장 빨리 어떤 결론을 내려서 살아남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감정이었습니다. 무섭다, 불안하다, 기쁘다, 슬프다, 화난다 등의 감정은 생존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우리를 인도합니다. 위협적인 것은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느껴서 피하도록 만들고, 해야 되는 것은 그것을 이뤘을 때 기쁨이란 감정으로 보상을 줍니다. 반사적인 반응 위주로 살아가는 사람은 삶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목적 없이 외부 상황이나 다른 사람에 의해서 즉각적인 반응만을 하고 살다 보니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누군가 자신을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전전긍긍하지만 정작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눈앞의 것에만 기뻐하고 분노하며 자신의 삶이 뜻대로 흘러가지 않음을 한탄합니다. 반면 복합적인 사고를 할 줄 아는 사람은 예측 위주로 반응합니다. 현재의 행동이 지금 당장의 기분이 아니라 앞으로의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합니다.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자신의 선택이 어떤 미래를 가져다 줄지 예측하고 조금이라도 더 합리적인 행동을 하죠. 이를 통해 목표에 가까워집니다. 감정을 아예 알아채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순간순간 살아가는 것은 반사적인 인생일 뿐입니다. 복잡할 뿐 무생물도 할 수 있는 삶입니다. 자기 감정을 알고 감정에 솔직한 것은 자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짜 자기 감정을 알고 그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죠. 예측은 그러한 감정을 다스리고 때에 따라서는 감정에 반환한 일도 해야 합니다. 감정이란 자극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수준 높은 반응을 위해서는 오히려 감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진짜 센 힘을 만들려면 완전히 힘이 빠지고 근육이 찢어지는 고통을 계속해서 경험해야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한 번도 힘을 완전히 빼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한계를 극복하지 못합니다. 순간순간 힘을 쓰는 것은 단지 노동을 하고 있는 것이지 진짜 강해지기 위한 운동은 되지 못합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간의 감정에만 충실하면 감정 노동을 하고 있을 뿐이지 감정을 다스리기는커녕 진짜 감정조차 알 수 없게 됩니다.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않고 당장 반응하는 것이 더 강한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무생물적인 반응이고 목적을 잃은 삶으로 가게 됩니다. 감정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면 이제 다음의 질문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 감정은 나에게 무슨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걸까? 이 감정은 왜 이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일까? 이 감정은 나중에 어떤 모습으로 나에게 영향을 주게 될까? 우리가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어느 쪽이건 요동을 치는 그 순간, 우리의 지능은 순간적으로 떨어집니다. 즉, 내가 몹시 우울한 상태라면 그 순간 나의 지능은 제대로 작동을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울함을 이겨내는 데 가장 필요한 능력은 역설적이게도 바로 이성, 즉 논리력입니다. 그런데 우울해지면 지능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원래의 논리력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울한 순간의 감정을 우울하지 않게 되었을 때 분석해야 합니다. 우울한 자신과 논리적인 자신을 분리해서 보면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울할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메시지들을 이성을 통해 확인하고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나면 우울한 순간이 다시 찾아왔을 때 마음속 메시지들에 저항할 수 있습니다. 서서히 우울한 상태에서도 이성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고 점점 더 평온한 상태가 일상이 됩니다. 우울함이 우울증으로 발전하는 이유 중 하나는 우울한 순간이 반복될 때 그 우울한 순간에 스스로 남긴 메시지에 익숙해지고 수긍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울한 순간의 목소리가 논리적이지 않음에도 그것을 평소에도 의심하지 않고 그냥 원래 그런 것처럼 여겨버리면 그 우울함은 일상으로 침투합니다. 우울함이 일상이 되면 우울증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지속되지 않으면 언제든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기들은 분노가 없을까? 답부터 말씀드리면 예상하셨겠지만 아니오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처음에는 불쾌하다거나 편하다는 느낌만이 있습니다. 그를 통해 편하고 좋은 느낌을 더 얻으려는 목표가 생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감정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가장 먼저 배우는 감정이 바로 분노입니다. 아기들에게는 생존과 직결된 위협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느끼죠. 우린 보통 배고픈 것으로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으로 생존을 위협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기들에게는 생존은 인생의 첫 목표입니다. 그리고 유일한 목표입니다. 그러니 배가 고프면 당연히 분노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더 해보겠습니다. 목표를 없애면 분노도 없앨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저 질문에 대한 대답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나쁜 소식은 그런데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인들은 욕심을 버리고 희노애락에서 벗어나 진리를 추구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삶의 수많은 목표가 기쁨과 분노를 만들어내니 벗어나라는 것이죠. 기쁨은 언제든 분노가 될 수 있고 결국 끝이 있으니 괴로움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해지려면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감정의 원인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알아야 벗어날 수도 있죠. 자신과 타인을 통해서 인간을 이해하려면 얼마나 많은 고민과 경험이 필요할까요? 욕심을 버리고 싶다면 일단 자기 감정부터 배워야 합니다. 자기 감정을 이해하고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애쓰며 부대껴야 합니다. 평범한 우리들의 삶에서 욕심은 목표를 향해 가는 비행기입니다. 그리고 기쁨과 함께 분노가 그것의 엔진입니다. 제대로 다루면 빠르게 원하는 바를 얻는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대상을 잘못 판단하면 방향을 잃고 끌려다니며 살게 됩니다. 과하면 엔진이 타버려서 추락하게 됩니다. 극단적으로 인간관계도 망가지고 삶 자체도 재기불능이 되고 맙니다. 그렇다고 분노를 없애버리려고 하면 목표를 잃고 멈추거나 그냥 둥둥 떠다닐 뿐입니다. 분노를 합리적으로 보고 분석하여 방향을 잡으려면 일단 분노에 붙어있는 미움을 떼어내고 바라봐야 합니다. 그것이 분노를 다스리는 첫 번째 준비입니다. 앞서 아기들이 분노한다는 사실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노와 미움을 구분하지 못해서 느끼는 것입니다. 아기는 분노한다고 상대를 미워하진 않습니다. 목표가 이루어지면
분노는 보통 사그라집니다. 물론 항상 분노를 유발하는 상대라면 결국 미워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밉다고 그 상대에게 분노하는 것은 원인과 결과가 바뀐 것입니다. 그냥 불필요한 에너지를 써서 스스로 더 부정적인 방향으로 빠져드는 것입니다. 미운 상대라 할지라도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면 언제든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생존해왔습니다. 집단으로 사냥을 하며 공통의 목표가 생기면 미운 사람과도 협업을 했습니다. 살아남는 데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방향을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미운 사람을 보면 분노가 생기기도 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그것은 상대가 미워져서 파괴하고 싶다는 목표가 생긴 경우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그 목표가 좌절되고 분노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과한 목표죠. 무단 횡단을 했는데 무기징역을 받은 것은 너무 과한 처벌입니다. 물론 그 상대를 용서하기 힘든 경험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상대가 가진 인간으로서의 한계와 입장을 이해하고 우리의 삶이 좀 더 나아진다면 좀 더 좋은 방향이 될 것입니다. 어른의 분노는 참 다양한 모습을 가집니다. 외부로 표출되며 폭발하기도 하고 조용하게 수동적이지만 공격적인 모습을 취하기도 합니다. 내면에서 자신만 괴롭히기도 합니다. 분노의 대상도 다양합니다. 자신의 현재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자신도 문제가 있다거나 분노할 대상은 따로 있다는 등 실제 원인을 감추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마음은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현실의 이유를 부인하고 우리를 보호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속입니다. 그 과정에서 분노는 더 복잡한 형태를 띠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분노와 미움을 완전히 분리해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분노를 이해하고 다루기 위해서는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곧 가능하다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분노를 다루기 위해서는 3가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첫 번째는 분노가 발생한 원인으로서 자신의 원래 목표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목표가 없었음을 깨닫기도 합니다. 미움이나 귀찮음 등으로 먼저 분노가 생기고 마음이 그것을 합리화해주기 위해서 원래 무언가 목표가 있었던 것처럼 위장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분노의 합리화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분노는 사그라듭니다. 두 번째는 분노의 목표에 맞는 대상을 찾는 일입니다. 분노도 목표를 이루도록 돕는 감정입니다. 그런데 방향을 잘못 잡으면 목표와는 더 멀어지고 쉽게 분노만 하는 사람이 됩니다. 분노가 타당한지 생각해보고 방향을 확실히 잡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대안을 생각해 보는 일입니다. 목표와 방해 대상을 제대로 확인했으면 이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 방해 대상을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측이 가능한 존재니까요. 이는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고 전략적으로 행동하도록 만드는 열쇠입니다. 우리는 초원에서 홀로 생사의 기로에 놓인 처지가 아닙니다. 미리 대비할 수 있고 그러면 언제든 대안이 존재합니다. 이런 것들을 떠올리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분노는 사라집니다. 분노의 감정이 떠올라도 폭발하지 않고 전략적으로 행동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행동이 필요한지 예측하고 대안을 떠올려 보세요. 운전할 때 끼어든 사람에 대한 분노는 어떤가요? 제 시간에 도착하려는 목표. 그것은 결국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분노가 불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잘난 척하는 친구에게 분노가 생기기도 하죠. 그때의 목표는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잘 나가야 하는 것? 그 친구보다 더 뛰어나야 한다는 것? 목표를 제대로 정해보면 분노가 아니라 단순한 시기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분노의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중독과 전염입니다. 분노에 중독되면 점점 분노가 더 빨리 일어나는 뇌로 변합니다. 이는 실험으로도 증명되었는데 정상의 뇌는 자극을 받고 분노가 일기까지 보통 0.5초가 걸리는 반면 분노에 중독된 뇌는 0.1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스리기가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작은 스트레스 자극에도 분노의 호르몬인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을 분비하게 됩니다. 분노를 다스리지 않으면 점점 더 다스리기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분노에 중독된 뇌는 기억을 담당하는 축두엽 뇌세포 손상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치매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감정에 대해서 강의를 하다 보면 감정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그룹을 만나게 됩니다. 그 그룹은 바로 자기 감정과 관련된 일기를 꾸준히 써온 여성들입니다. 매일 감정을 들여다보고 적으면서 눈과 귀와 손을 사용해 확인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어리다 해도 자기 감정에 대해서 잘 알고 스스로 무엇이 필요한지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감정일기를 쓰는 방법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다음에 순서를 따라 해보세요. 1. 그날 있었던 일. 간략하게 요약해서 써도 됩니다. 나중에 떠올릴 수 있으면 됩니다. 2. 당시에 느낀 감정. 그때로 돌아가 어떤 감정이 떠올랐는지 가능하면 자세히 써봅니다. 3. 느꼈어야 될 감정. 했어야 할 말이나 바로 잡아야 할 감정 등을 써봅니다. 삶의 균형이 깨졌을 때 현실에서 도망가고 싶고 허황된 미래를 꿈꾸게 됩니다. 현실과 이상의 차이가 더 벌어질수록 현실이 더 불행하고 잘못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계속 누군가를 시기하고 공격적인 마음으로 변해가거나 우울하고 자신을 학대하는 마음으로 변해갑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했을 때도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미래를 꿈꿉니다. 그렇게 계속 불만족을 경험하면 결국 좌절 상태로 빠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길이 틀린 것이 아니라 균형이 무너졌을 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현재를 부정해버리는 순간 현재는 항상 부정할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현재라는 땅을 밟고 내일을 향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상담해 줄 수도 있습니다. 후회가 더 적은 선택을 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길에 도전하려면 균형을 먼저 생각해야 하죠. 가지 않은 길이 좋아 보여도 막상 그 길을 갔을 때 기대만큼 좋으리란 보장은 없습니다. 누가 말해준다 한들 그것은 그 사람의 관점이죠. 나의 경험이나 생각과는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여행을 다니면서 행복하고 다른 누군가는 집에서 잠을 자면서 행복합니다. 이는 두 개의 시소의 균형이 어떻게 맞춰져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중요한 것은 목표가 무엇인가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의 결과를 목표로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행동, 그 자체를 목표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에 따라 얻을 수 있는 두 가지 감정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공감이고 다른 하나는 자부심입니다. 성공감은 어떤 일의 결과를 기대와 비교해 볼 때 생깁니다.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면 성공감이 들고 반대로 그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실패감이 듭니다. 자부심은 자신의 행동이 기대에 미쳤을 때 생깁니다. 행동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수치심이 들죠. 이 성공감과 자부심은
인생의 기쁨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 다이어트를 한다고 했을 때 정해둔 운동량을 채웠는데도 실제 체중은 어제와 별로 차이가 없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보죠. 어떤 감정이 들까요? 실제 체중이 별 차이가 없으니 실패감이 들겠죠? 하지만 그날 정해진 운동을 했다면 귀찮음을 이기고 정한 대로 행동했으니 자부심이 들 겁니다. 이때 자부심이 중요한 사람은 기쁠 것입니다. 성공감이 중요하면 분노가 생깁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자부심을 중요하게 여겨야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부심은 3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 인생의 기쁨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본 예시처럼 자부심에 목표를 둔 사람은 인생에서 기쁨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전은 선택할 수 있지만 그 결과는 선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더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자부심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계속 행동하고 발전하게 됩니다. 실패한다고 해서 쉽게 좌절하지 않습니다. 노력 자체에서 이미 기쁨을 얻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임을 하는 상황을 예로 들어보죠. 자부심이 강한 사람은 과하게 낮은 난이도의 게임을 즐기지 않습니다. 대개 보통 이상의 수준을 즐기죠. 왜냐하면 단순히 빨리 클리어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더 좋은 실력을 갖추게 됩니다. 셋째, 방향을 잃고 허무함에 빠지지 않습니다. 자부심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성공을 이뤄도 목표를 잃게 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고 행동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성공감이 중요한 사람은 한번 기쁨을 얻고 나면 새로운 무언가를 또 찾아야 하죠. 등산을 예로 들어볼까요? 성공감만을 위해서 살면 주변의 풍경보다 어떻게든 빨리 정상에 오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상에 도착하는 순간에 기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려올 때는 어떤가요? 그냥 목적을 이루고 돌아가는 길일 뿐입니다. 하지만 자부심이 중요한 사람들은 오르기로 결정하고 그것을 해내고 있는 자신에게 자부심을 느끼죠. 매 순간이 기쁩니다. 주변의 풍경도 눈에 들어오겠죠. 내려가는 길도 즐겁습니다. 마음은 내 것인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 고통을 받고 있나요? 지금 우리는 마음의 주인이 되고자 합니다. 함께 마음을 이해하고 적어보며 자신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삶의 방향을 찾고 원하는 대로 걸어갈 차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것의 가장 기본이 되는 자존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존감은 2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진 집과 같습니다. 한 개의 기둥은 자신이 뛰어난 사람이라는 생각이고 다른 하나의 기둥은 자신이 올바른 사람이라는 생각입니다. 2 기둥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자존감이라는 집은 무너져 버립니다. 기둥 하나만 과하고 높다면 그 위에 지붕을 올릴 수 없죠. 마음은 병들고 맙니다. 높은 이상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을 하거나 남들이 필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면 자존감의 한 기둥이 완성됩니다. 그런데 바라는 능력만큼 갖추지 못했다면 어떨까요? 옳은 일이라고 해도 하면 할수록 괴로울 것입니다. 자신이 좋은 사람이라고는 생각하겠지만 자존감은 낮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비난하고 나아가 세상을 원망하게 됩니다. 행복할 수 없죠. 뛰어남의 기둥이 받쳐주질 못해서 자존감이라는 집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옳다고 여기면서 옳다고 여기지 않는 것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고자 하는 일을 열심히 해서 그 능력치를 높이는 것입니다. 소설 봉이 김선달에서 보면 강물이 원래 자기 것인 양 속이고
강물을 떠가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받으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서 팝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위한 책에서는 한 가지 설정이 더 추가됩니다. 속인 대상이 원래 악독한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그 책을 읽는 아이들은 사기가 나쁘다는 것보다는 재치로 악독한 인물을 골탕 먹인다는 것에 쾌감을 느낍니다. 김선달과 독자들이 생각하는 올바른 일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기꾼들은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고 합니다. 내가 아니면 피해자의 돈은 다른 사기꾼에게 갈 것이다. 그러니 내가 먼저 사기를 쳐서 의미 있게 쓰겠다. 즉, 객관적으로 보아 옳지 못한 행동을 하면서도 자기 행동을 합리화합니다. 보통 합리화는 나쁜 짓이라고들 생각하지만 마음이 행하는 것에는 우리를 보호하려는 것들이 많습니다. 여우가 손에 닿지 않는 높은 곳에 포도가 씌어서 맛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 버리는 것은 여우 자신의 마음을 보호해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합리화는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능력은 떨어지지만 남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줄 때 과연 자존감이 낮기만 할까요? 예를 들어 3살 배기 아이가 부모에게 갓 배운 무언가를 가르쳐준다고 해봅시다. 그 경험으로 아이의 자존감은 낮아질까요? 아닙니다.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칭찬과 자신의 행동이 자기 능력에 대한 만족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칭찬이라는 요소도 있지만 자기 능력을 비교하는 대상이 전문가나 잘난 타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사기꾼들보다 올바르고 높은 이상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3살 배기 아이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다만 생각하는 방법을 몰라서 자존감이 낮다고 생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생각하는 방법만 바꾸면 순간적으로 자존감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가장 기본적인 자존감을 생각해 보면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만 하면서 능력도 뛰어나야 합니다. 하지만 보통 자신의 행동이 올바른 것인지 잘 알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도덕책을 살펴봐야 할까요? 아니겠죠? 올바른 것은 자신에게 좋고 나쁨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그래서 선한 것과는 다릅니다. 물론 선한 행동은 대부분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고 나아가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에게 좋은 것은 선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만약 손해까지 보면서 남의 부탁을 들어주는 것은 선하다고 평가받을지는 몰라도 올바른 일은 아닙니다. 나에게 좋은 것이라야 그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떤 행동이 나에게 좋은 것인지 아닌지도 구분이 잘 안 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목표나 목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프로게이머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 게임을 오래 하는 것이 자신에게 좋은 것이고 올바른 일입니다. 하지만 목표가 없다면 올바른 일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이어트가 목표라면 고칼로리의 음식을 먹는 것은 그 목표를 이루려는 자신에게 올바른 일이 아닙니다. 결국 올바른 마음은 목표를 향해 가는 자신에게 좋은 것을 할 때 생겨납니다. 자신에게 좋은 일을 찾고 그것을 계속해 나갈 때 삶은 행복해집니다. 자신을 비교 대상으로 삼으세요. 이 책을 읽으며 매일 미션을 수행하는 자신을 비교 대상으로 삼으세요. 목표를 가지고 자신에게 좋은 일을 구분해내고 나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면 자존감은 높아질 것입니다. 건강한 조직이란 어떤 것일까요? 반대하는 구성원을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조직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른 의견을 수렴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들도 조직을 위해서 일하고 있음을 알고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서로 충분히 듣고 이해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방향을 수정하거나 목표를 낮출 수도 있겠죠.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하는 마음까지 다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도 자신을 위하고 보호하려는 것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다고 적으로 대하거나 무시하면 결코 설득할 수 없습니다. 그 마음들은 각자의 이유를 가진 여러분의 조직원입니다. 그들을 그렇게 이해하는 순간 설득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들에게 처음부터 방향을 제시하면서 설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서 말한 대로 일단 그 마음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들의 이유를 들어야겠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목표를 공유하고 그 결과를 보여줘야 합니다. 결과를 최대한 선명하게 그려주고 그로 인해 얻는 혜택을 보여줘야죠. 내 마음속 사보타지 찾기. 실은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사보타지와 같은 그런 마음이 여러분 내면에 오랜 기간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앞서 예시에서 본 것처럼 사보타지는 마음의 주인이 목표와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것에 명분을 줍니다. 합리화를 주는 것입니다. 좌절했거나 스스로 부족함을 느낄 때 마음을 보호해 주었을 것입니다. 목표에서 어긋나는 삶을 계속 살 수밖에 없었다면 사보타지는 심리적 보호막으로 오랜 시간 굳어졌을 것입니다. 사보타지는 마음을 보호하려는 특성 때문에 갑옷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사보타지는 쉽게 찾기도 힘들고 스스로 인정하기는 더욱 힘듭니다. 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타인의 사보타지는 쉽게 찾아도 자신의 것은 그렇지 못합니다. 사보타지를 다루는 첫 번째 단계는 그것을 인식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실은 이것이 가장 힘들면서도 중요한 작업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사보타지를 인식하는 데 꼭 이해해 둬야 될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감정과 욕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서 감정에 대해서 배우고 연습했습니다. 자기 감정을 알아야 어떤 키워드에 대해서 솔직한 감정을 발견하고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대해서 보편적인 이해를 하고 자신을 다른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솔직한 욕구를 이해해야 합니다. 옳거나 착한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자신에게 좋은 것을 찾아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사보타지의 원인에 대해서 이해해 보는 것입니다. 왜 그런 마음이 생겨났을까? 만약 그 마음이 전혀 없었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 그 사보타지가 단지 방해꾼이 아니라 여러분의 편임을 인정하고 그가 가진 불안을 이해해야 합니다. 어떤 마음을 인정하면 여러분은 더는 좋은 사람으로 남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어떤 생각도 추악하지 않습니다. 모든 마음은 단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들을 무시하지 말고 설득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제 괜찮다고, 그동안 지켜줘서 고맙다고 말해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이제 변화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 모든 마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그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현실적인 목표 세우기입니다. 사보타지가 생겨나는 가장 큰 이유는 현실과 이상의 괴리입니다. 그런데 이는 거북이가 토끼를 보며 산에서 빨리 달리지 못한다고 좌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고 욕망과 절충에 현실적인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목표를 높이 잡으라는 말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사보타지로 방향을 잘못 설정한 상황에서는 목표가 높아봐야 제자리에 머물 뿐입니다.
그 다음은 그 목표에 맞는 단계적인 계획을 세워보는 것입니다. 계획은 과도하게 구체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당장 할 일이 무엇인지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일 무엇을 할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원하는 목표가 10년 후의 일로 예상된다면 당장 1년간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의 모습 보여주기입니다. 모든 마음들이 볼 수 있게 원하는 미래를 선명하게, 그리고 그것이 주는 혜택을 경험해 보는 것입니다. 직접 경험하는 것은 아니지만 생생하게 그려봄으로써 직접 경험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억이 후회와 연결되지 않도록 하려면 자부심을 이용해야 합니다. 과거에 최선을 다했고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지금 새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자신을 칭찬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이성의 힘을 이용해야 합니다. 기억의 원리에 따라 자신의 기억이 왜곡되었을 수 있음을 의심하고 다른 가능성을 열어둬야 하죠. 우리는 앞서 이성의 힘을 활용하는 법을 알아봤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날 비난할 목적이었을까? 단지 쑥스러워서 그런 것은 아닐까? 혹시 그냥 추워서 경직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다른 무언가에 집중해서 날 못 보고 지나친 것은 아닐까? 그러면 깨닫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도 하나의 인간이었고 부족했음을, 나약해서 그랬음을, 자신을 바꿀 필요는 애초에 없다는 것 등을 깨닫게 되죠. 그 과정에서 자신의 부족함과 다른 선택도 있었음을 인정하고 자신의 선택이 최선은 아니었을지 몰라도 그럴 수도 있었음을, 항상 현재라는 것은 내 인생의 최선의 결과임을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도 완벽한 성인이 아니었음을 알고 그분들도 나약해서 어른의 모습을 유지하지 못한 순간이 있었음을 깨닫게 되겠죠.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서로에게 영향을 준 상호작용의 시간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기억을 마주하고 그것도 인생의 한 페이지였음을 인정하고 이성의 힘으로 새해 장을 펼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우리의 감정과 마음에 대해서 굉장히 독특한 다른 시각으로, 그리고 읽기 쉽게 그렇게 쓰여진 책이었습니다. 제가 발췌 요약해서 맥락이 많이 끊겼습니다. 책을 구해서 한번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